진도 9.1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했던 모든 지진을 압도할 겁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의 경제적인 피해가 22조 엔 정도인데 난카이 여기에서 지진이 터지는 순간 220조 엔, 3년 동안 일본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에 맞먹는 피해액이 발생한다. 여기서 만약에 9.1 지진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명찬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뵈니까 좋으네요. 오늘은 일본의 대지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양한 주제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일본은 예전부터 대규모 자연재해가 많은데요. 이것이 일본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유독히 많잖아요. 특히 최근에 보면요, 일본의 태풍이 참 남다릅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비껴오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간한 건 다 일본이 다 막아버려요. 한국 오는 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태풍이 이렇게 일본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종단을 하면서 훑어버리더라고요. 일본 전역을. 이야, 이런 경우가 있나? 근데 원래 어떻습니까? 한국에 태풍이 온 게 있나요? 없잖아요. 다 일본이 다 막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일본에 이런 많은 태풍이 지나가면서 1년에 한 대여섯 차례는 막 진짜 혹독하게 한 지역 한 지역은 초토화시키면서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물을 너무 많이 뿌려 놓으니까 이 땅이 이제 물러진다는 현상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가 건물들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태풍도 태풍이지만 일본에서 가장 큰 것은 지진이잖아요. 지진 중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난카이 시프트라고 그래서 난카이 거기에 가마다 히로키라는 교토대 명예교수 이분이 일본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냈는데 최근에 있었는 그래서 일본 주변의 플레이트 구조라 이래가지고 이 하나의 플레이트가 있고 이게 하나의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가 있죠. 이 세 개가 서로 맞닥뜨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내려가는 이게 이 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판도 이렇게 내려가고, 근데 이 판이 이제 내려가면은 이게 여기가 마찰이 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려가고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내려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이 판이 튕기잖아. 튕겨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가 바다 위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출렁하잖아요. 이게 쓰나미를 일으키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냐 하니까 지금 100년이 넘게 축적이 되어 왔어요. 이 스트레스가.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도 9.1로 예상을 하는데 9.1이면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발생했던 모든 지진을 압도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일어나는 난카이 트러프, 여기서 보면 필리핀해 플래트하고 태평양 플래트 이 두 개가 이제 밀어서 여기 지금 100년 이상을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게 터지는 순간 여기서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는 일본 땅하고 바로 여기 바닷가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내륙 땅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쓰나미가 2분 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 이거 터지면은 이게 만약에 밤에 터졌다 그러면은 정말 끔찍할 겁니다. 낮에 터져도 솔직히 9.1 정도 지진이면요 초기 진동이 있다고 그래요. 초기 진동. 그 다음에 바로 주진동, 초기 진동은 되게 미세하게 들린대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오는 주진동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요게 한 1분 사이에 생사가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2035년을 중심으로 놓고 마이너스 플러스 5년을 보는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5년이면 10년 사이잖아요. 스팸이 10년 정도 이 사이에 거의 100%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1, 거의 100%.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1605년도 이때가 7.9예요. 지진이. 근데 여기 보면은 동해 지진, 도가의 지진, 동남해 지진, 동남가의 지진,
난카이 지진, 남해 지진 이렇게 세 개가 조금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05년에 1707년에 7.9, 8.6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다 터졌어요. 그런데 147년 지나가지고 1854년에는 저기 난카이, 그다음에 여기는 도카이 이 두 개가 터졌어요. 근데 거의 시차가 얼마 안 났습니다. 이때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다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때 8.4죠. 둘 다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1944년에 7.9 도카이, 여기는 도난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난카이 요 가운데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여기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나눠져서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XX라고 했죠. 이게 203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5년 플러스 5년이면 얼마입니까? 2025년 내년부터 2035년 이 사이에 9.1 되는 지진이 거의 100%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터진다. 이거는 거의 100% 자신감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졌던 게 몇 번 있었는데 그 뒤로 그런 게 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을 이렇게 에어리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게 바로 옆이잖아요. 그 여기서 터지면은 이건 뭐 피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쓰나미가 몇 미터 정도냐? 거의 40m 가까이 된다.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땐 고층 빌딩 한 10층 정도면 얼마입니까? 10층만 해도 30m 채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15층, 20층 돼야지 좀 안전할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밑에는 사람들이 막 위로 막, 근데 얘기했잖아요. 2분 만에 밀려오는데 2분 만에 어떻게 피합니까? 바로 그냥 위층에 있는 사람은 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피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하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여기 자료를 내가 조금 한번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쓰나미의 속도를 한번 보면요. 이게 바다 수심이 4,000m 정도 되면요. 시속 700km로 제트 비행기 속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바다 깊이가 4,000m 정도 되는 깊은 바다일 경우에는 이 물이 출렁이는 속도가 훨씬 더 자유롭다 하는 거죠. 그렇게 밀려오는데 수심이 500m 되면요. 시속 250km. 신칸센 내지는 뭐 우리 KTX 정도로 빨리 오는 거죠. 수심이 100m 정도 되면은 110km로 고속버스 정도로 이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난카이 그쪽에서 지진이 터졌을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2분 만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그 일본의 도호쿠 지역 거기에서 태평양까지 거리가 얼마냐? 130km였다. 13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리고 그 깊이가 24km 정도. 그 정도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때 9 정도였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만한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130km 떨어졌는데.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게 그게 사실은 이 유튜브 영상들 보면은 그런 영상들 꽤 많아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게 그게 다 보여요. 영상에. 한 15분짜리 영상에서 보면요. 한 5분, 6분 후에 저 멀리서 바다가 밀려오는데 서서히 밀려오더니 조금씩 들어오다가 넘기 시작하면 금방 그냥 확 그냥 밀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이제 방파제보다도 밑에 집들이 좀 낮단 말이에요. 방파제를 세워놓은 거 그거 넘어버리잖아요. 그 넘어버리는 순간 이게 지대가 낮으니까 그 바닷물이 막 그냥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집을 전부 다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만약에 집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의 익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3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고, 그럼 그게 이제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경계 사이렌도 울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게 92.4% 익사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쓰나미가 무섭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정확히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은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 전역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요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요 후지산 있어요. 요 후지산이 바로 요 도카이 지진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만약에 9.1이 이 대형 지진이 터진다면은 후지산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 후지산도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후지산도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먼저냐? 내가 볼 때는 난카이 여기에서 먼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후지산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고지엔에서 관측되는 거대 지진의 이게 윤기량이 땅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1707년도에 1.8m 솟아올랐고 85년도 1.2m, 1946년도 1.15m, 2035년에는 비슷하게 한 1m 정도는 연기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흐름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일본 지도가, 해안 지도가 많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1700년도 그 시점에 이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에 그때 기준으로 지도를 만들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0.01에서 1cm 재가 쌓인다는 거죠. 1cm, 8cm, 8cm에서 30cm, 30cm 이상. 여기 보면은 가나가와 현이 뭐 완전히 초토화 되죠. 도쿄가 일부는 8cm 정도 쌓인다. 여기가 이제 1cm에서 8cm. 근데 사실은요, 화산재가 8cm 정도 쌓인다. 집이 다 무너져요. 지붕이. 그 무게가 엄청나대요. 그 철분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재 자체가 무겁다고 굉장히. 예를 들어 아파트나 고층 빌딩 같은 건 좀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도쿄 가보면요, 단독주택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롯데 어디입니까? 빌딩 가가지고 이제 내려다보면은 곳곳에 아파트가 보통 10층에서 20층, 많으면 뭐 3층도 있겠고, 대부분 그런데, 근데 일본에 가서 도쿄 타워 말고 새로 이번에 최근에 세운 아주 높은 탑이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이제 곳곳에 대형 빌딩들이 있는 지역이 조금은 있는데, 한 7, 80%가 단독주택으로 쫙 깔려있는 게 보입니다. 밑에. 그럼 볼 게 없어요. 진짜 내려다보면은. 너무 밋밋해. 왜? 단독주택들 바둑판까지 쫙.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가 8cm 정도 쌓인다. 그러면 이제 집이 견딜 수 있을까? 지붕이. 그런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만큼 후지산이 터지면은 피해가 상당할 거다. 가나가와 현이 제일 피해가 많겠네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의 경제적인 피해가 추산이 22조 엔 정도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있겠지만 방사능 유출이 됐잖아요. 그거는 계산하기가 힘들 거라나 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지역의 농산물 거의 피해도 계속 작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뭐 거기서 재배되는 어떤 농산물들을 유통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쌀 같은 것도 그런 쌀을 뭐 주로 어디에다 하냐니까 편의점에 거기에 삼각 김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쌀로 만들잖아요. 밥으로. 대부분이 후쿠시마 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몸에, 뭐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크게 피해는 없을 거다, 해는 없을 거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자국민들이 그렇게 먹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서 고노다로라는 요번에 저 디지털 청 장관, 그분이 뭐라고 했냐, 그때 한국이 뭐 노즈펜 막 운동도 펼쳐갈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한국 국민들이 이미 일본에 많이 여행을 왔고 후쿠시마 쌀 많이 드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후쿠시마 뭐 산물에 대해서 뭐 수출 규제니 뭐 이런 얘기 하냐, 이 얘기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동일본 대진 때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를 그 당시에 산출한 22조 엔 정도에서 나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게, 그 뒤로 이 방사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업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염수 배출했잖아요, 최근에. 그 오염수 배출 때문에 중국이 어땠습니까? 일본 해산물을 수입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피해이잖아요. 그 이후로 피해는 계속 이어지니까 22조 엔보다도 훨씬 더 클 거다. 그런데 이번에 난카이 여기에서 지진이 터지는 순간 220조 엔. 그래서 220조 엔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일본의 1년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 70조 엔 정도라. 1년에 일본이 거둬들인 세수가 70조 엔인데 220조 엔, 37에 21. 3년 동안 일본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에 맞먹는 피해액이 발생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죠. 어느 정도 손실인가.
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만약에 9.1 이 지진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피해가 너무 커서. 그러면은 그 지역의 전 지역의 건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볼 때는 파괴되거나 수리를 해야 되거나 새로 지어야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 피해액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한동안 일본이 참 일어서기 힘들지 않을까. 일본에 또다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때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도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이 그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가 줄을 쭉 선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 완전히 그게 초토화 돼가지고 건물들이 거의 잔해가 거의 한마디로 쓰레기 수준이죠. 거기에 줄을 쭉 서서 있는데, 와, 그걸 보고서 한국에서 감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나는 그때 감탄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일본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왜냐하면은 그 오랫동안 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 심정적으로 저기서 오래 서 있을 과연 체력이나 될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넓은 어떤 그 피난처에다가 다 일단 그쪽으로 수용을 한 다음에 그걸 나눠줘야죠. 쫙 돌면서. 근데 그게 줄을 세워가지고 몇 시간씩 그렇게 줄 서 있도록 한다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니까 구호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구호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구호품을 거의 제대로 못 나눠줬어요. 왜 그러냐? 일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어디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그 카운트를 해가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줄까? 이게 다 계획이 수립돼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로들이 많이 파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을 막 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일 안 됐던 이유는 창고 정리가 안 돼서 못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같았으면 헬기를 띄워서라도 뿔에서라도 전달하지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비판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정부가. 아니 피난민들에게 저렇게 줄을 그래서 막 어떤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일본인들은 줄을 잘 선다. 시민의식이 대단하다. 전 세계가 상찬하거나 뭐 한국에서도 그게 돼서 야 역시 일본 민도는 다르다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피해자들에게 저렇게 줄을 세워서 그것도 빨리빨리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한 줄 세웠더라고. 한 줄. 한국 같으면 5줄을 세워서 10줄을 세워서 10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전달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영상을 찾아보세요. 한번 보면은 쭉 일렬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그게 테이블 하나를 놓고 그런 걸 5개 놓을 수도 있고 10개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굉장히 그 재난 구호라든가 이런 걸 재난에 대한 대처가 아주 초인류급의 국가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 뒤로 보면은 2011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일본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로 그 버블이 꺼지면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한마디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되면서 움츠러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사건까지 터지니까 대응이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또 난카이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내가 볼 때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으면 가장 큰 거는 내가 볼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을 거다.